안녕하십니까. 동대문 문화원 사무국장 강임원입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대문 구민들로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동대문구 조선시대에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조선시대 이제 한양이 1364년도 천도를 하면서 당시에 삼봉 정도전이 이 한양을 꾸미는 설계 작업을 했는데, 그때 뭐냐면은 이제 주례에 의거해서, 우리나라 그때는 그 불교보다는 유교를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의 주례에 의해 가지고 도성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조후시라고 해서 그 궁 임금이 계시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는 조정 관아가 있고요. 후시라고 해서 그 뒤쪽으로 시장을 이제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좌우 쪽은 이제 좌묘우사라고 해가지고, 이 왕조 국가에서는 그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좌쪽에는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음양 오행에 따라서 진짜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게 우리 한양, 과거의 한양, 지금의 서울이라는 도시예요. 우리 근대의 동대문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1943년도에야 구제가 실시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경기도 양주에도 편입이 돼 있었다가 뭐 경기도 쪽 땅이었었어요. 사실은 딱 도성 안에만 한양이고 바깥쪽은 경기도 땅으로 거의 이렇게 편제가 돼 있다가, 지금도 고지도를 보면 경기도 양주라고 나오는 고지도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게 돼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49년도에 성북구가 만들어지면서요, 이게 좀 잘려나갑니다. 그때 보문동 일부 이쪽이 이제 성북구로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1975년도에는 이때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냐면, 이때부터는 정치적인 그런 정치 행정구역으로 다 해가지고 개편이 되다 보니까 숭인동, 창신동 이쪽은 또 종로구에 떼져버려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사실은 동대문구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성동구 외에는 이쪽이 거의 강북구까지 이렇게 같이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랑구까지 전부 동대문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 동대문구가 너무 크니까 야, 이쪽 도성 안쪽에서부터 가까운 쪽을 이렇게 좀 띄어서 이쪽에 주자, 이런 이제 논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1988년도에 이제 중랑구가 생기면서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목동, 뭐 망우동, 신내동 등 해서 한 17개 동이 중랑구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중랑천 건너서는 전부 동대문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보문동 일대 또 성북구에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가 지금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서울 시내에서 타구보다 사실은 좀 면적이 좁습니다. 좁고 녹지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동대문구는 어땠을까 하면은 몇 가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어요. 동대문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농사를 빼놓고는 동대문구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예. 그래서 한양 인근이면서 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궁궐에서 적전이 또 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역시도 이제 농사와 관련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선농단을 여기다 모은 것도 그런 맥락과 같이 합니다. 철학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경제의 가장 기본이 농업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농공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그 농업이다 보니까는 선비들, 그 유교를 숭상하던 선비들 다음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자는 천하지의 하늘 아래 근본이다 해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게 선농단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년 봄이면은 임금님께서 금년에 제발 좀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올리는 그런 터가 마련이 된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왕실하고 관계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는 또 궁궐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쪽이 왕실하고 관계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왕실 묘역이 이쪽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도 보실 수 있는 곳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홍릉. 물론 지금은 거기에 능은 없습니다. 홍릉은 뭐냐면 명성황후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 거기에 묻히시려고 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처음에 묻혔던 영우원이 동대문구에 지금 휘경동 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빈 박씨의 무덤인 휘경원, 그리고 또 순원 황기비 엄식, 고종 황제의 후비죠. 후비인데 나중에 순원 황기비로 그 아들을 낳아서 영친왕을 놓고 나서 순원 황기비가 됩니다. 그분의 무덤이 저쪽 청량리 홍릉 쪽에 있는 영의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능이 있는데 승인원이라는 능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순원 황기비의 손주예요. 물론 이제 고종 황제의 손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동대문구는 조선 왕실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맥이 다 있다. 그렇게 아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재밌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동대문구가 의외로 교육도시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대학교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경성제국대학교, 사범대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동대문구.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선농단 아래쪽 지역. 자, 이 부분도 이제 일제가 경성제국대학을 여기다가 지은 것은 겉으로는 조선인들도 배워야 한다 해가지고 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목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선농단터라는 걸 알고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곳이라는 걸 알고 많은 명분을 가지고 다른 걸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짓밟게 만든 거예요. 많이 밟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경궁을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궁궐을 일반 국민들도 봐야 된다.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된다 해서 창경원으로다가 만들었어요. 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온갖 동물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창경원에 가서 동물 구경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궁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신성함을 자꾸 짓밟으려고 한 거예요. 일제는. 이런 이제 그 만행들이 전국에 걸쳐서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이제 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일제가 침략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력으로 침략만 한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침략 행위를 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경성제국대학교 의예과대학이 또 있었어요. 청량리 역 앞쪽에. 지금은 이제 그 민간 기업이 그 땅을 사들여 가지고 완전히 다 부셔버렸는데요. 불과 한 15년 전쯤만 해도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통의 도시죠. 동대문은 최초의 전차 종점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는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차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이 이제 1911년
이제 개설이 됩니다. 개설이 되고 경원선 서울에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 열차의 시발점이 됐죠. 그래서 6.25 때 안타깝게 싹 옛날 건물을 다 타버렸는데 그 이후에 1959년도에 다시 지었던 거를 지금은 또 다른 형태로 역사가 현대식으로다가 완전히 그렇게 지금 역사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열차의 출발점이기도 하죠. 중앙선 열차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다시 충청도로 해서 그다음에 경상도로 해서 대구로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부산에서 열차를 타면은요 12시간도 오고 13시간도 오고 막 그랬던, 저도 이제 그 열차를 타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동대문구가 이 열차로 인해 갖고 교통편으로 인해 가지고 근대 동대문이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미도파라고 했던 그 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지금도 현재 그 건물은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뭐였냐면은 춘천 가는 경춘선 사설철도의 시발점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게 청량리 성북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쪽에 이 정릉천을 끼고 있던 철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없어져 버렸죠. 지금은 흔적도 없는데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있어서 가시면 거기 성동역터라는 그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석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여기가 1970년대까지 성동역이 있던 자리였다. 여기서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갔다. 이런 생각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동대문 구청 자리가 과거에는 버스 터미널 자리였었어요. 그거를 이제 마장동이 가깝다고 해서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지명이라든가 역사 이런 거를 이해할 때요, 현재의 그 지명 이런 걸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에 이름 지을 때는 전혀 그 생각이 없었어요. 마장동 축산시장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지금 엄연히 이제 행정구역으로 용두동인데도 불구하고 동마장 CF 버스 터미널이라고 불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쪽에서 버스를 타면은 경기도 동부, 경기도 북부, 그리고 강원도 쪽, 또 경상도, 경상 북부 쪽, 그리고 충북 동부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하나의 변모된 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생겨요. 왜? 시골에는 막 인구가 넘쳐나요. 시골에. 그런데 농사 지어 갖고는 다 못 먹고 못 살아요.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야, 나 서울 가서 성공할래. 보통 이제 집안에서 오는 차들은 새벽에 떨어져요. 여기에 청량리역에 6시, 7시 뭐 이럴 때 밤열차를 타면 보니까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사과깨짝 갖다 놓고 과일 몇 개라도 갖다 놓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과물 시장 됐습니다, 오늘. 아니면은 생선 몇 마리 떼어다가 팔기 시작해요. 수산시장 됐죠. 청량리 수산시장. 그리고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특징적인 건 뭐냐면 동대문뿐만이 아니에요. 경부선이 올라오는 서울역에는 남대문이죠. 예, 남대문 시장이 형성이 돼요. 저기 장항선이 마지막 도착하는 용산역 쪽에는 뭐냐면 용산시장. 가락시장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가장 큰 야채 첨가물 도매시장이었어요. 그리고 호남선 타고 올라오다가 떨어진 분들은 어디에 떨어져요? 영등포.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다른 데 시장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교통편과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도시에서 필요한 나무들을 전부 다 그 청량리 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실어 온다던가 해서 제목 또 화목 이런 부분들을 거래하는 시장들이 형성이 됐었다. 그런데 땔감은 그거죠. 그래서 아침에 도성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인이 나와가지고 종로 뒷골목 몇 편지 아니면은 거기 어느 대감집에 야 나무 한 집 갖다 줘. 그러면은 갖다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죠. 요즘 말하는 딜리버리 서비스의 시작점이 동대문구라고 생각하시면은 재밌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동대문구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동대문 뭐 경동 한약시장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서울 양령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양령시는 이제 대구에 있는 양령시하고 서울 양령시인데요. 이 서울 양령시는 그냥 양령시가 아니라 세계 최대 양령시입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에 가면 우리 동대문구와 자매결연 도시가 안국시입니다. 안국시가 거기 양령시 거기도 약재 시장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중국을 제끼고 우리가 세계 최고냐, 최대냐? 요거는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안국시 양령시는요, 약이 유통되는 물동량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서울 양령시 동대문구에 있는 양령시장은 한때 점포수가 3,000개가 넘었었어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자꾸 폐업하는 데가 많은데 3,000개 점포수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국시는 점포수는 그 정도 안 됐었어요. 물동량은 많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을 뛰어넘으면 세계 최고예요. 한약재 시장이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아주 발달된 곳이 이제 동대문구입니다. 네, 그리고 또 동대문구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시 최초의 공동주택,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같은 개념이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같은 이런 높은 건물을 짓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뭐냐면 연립주택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한 2층 정도인데 지금 우리 가장 요즘 핫한 이슈가 그거죠. 내 집 마련, 아파트 마련. 이건데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주택공사에서 이 공공 아파트 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주택공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택영단이 한양이 자꾸 이렇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인구가 많아지고 사실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일제가 이제 그 사대문 안이라든가 이쪽 사대문 바깥까지 도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일제가 침략을 하면서 자기네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가지고 여기서가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식민지가 될지 알았죠. 그래서 했는데 설계를 했는데 자기네 계획은 25만 명을 이주하는 게 계획이었고요. 도시 설계는 몇 명분을 했냐면 50만 명분. 딱 서울에서 50만 명이 살면은 그래도 살기 좋고 쾌적한 어떤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시 설계를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은 근대화 과정에서 동대문구의 이 지역에 외부인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된 어떤 그런 현상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문화원에서 오래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동대문구에 뭐냐면은 토박이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거의 반 이상이 외지에서 딱 들어와서 정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빈 땅이 없죠. 동대문구도 그럴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오늘 제가 요 최근에 그 통계를 봤어요. 34만 5,647명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과거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풍수지리적으로요. 풍수지리에서는 뭐냐면 산을 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풍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그 산맥의 기원을 어디다 두냐면은 가깝게는 백두산에다 두기도 하고요. 멀게는 중국 곤륜산, 히말라야, 지금 히말라야인데 곤륜산에다가 두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와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백두대간이 흘러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남쪽으로는 섬진강 자락 있는데 지리산
연결이 돼서 섬진강까지 내려가는데요. 여기 서울은 뭐냐면은 오다가 이쪽 이제 한북 정맥을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북한산으로 들어와서 북악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는 우백호라고 해서 인왕산 쪽으로 줄기가 뻗고요. 왼쪽으로는 좌청룡이라고 해가지고 낙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당시에 명당이라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북한산 아래, 배산, 임수 앞에 한강을 바라보는 경복궁, 그 중에서도 근정전 용상 자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으로 꼽고 있습니다. 풍수가들은. 근데 이제 제가 뭐 풍수지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청룡 줄기가 내려왔고 낙산 쪽으로 해갖고 이쪽 안암동 쪽으로 해갖고 최종적으로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용두동이에요. 요 동네, 바로 요 동네입니다. 여기 와서 정릉천 가에서 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냐? 아, 이곳 지형이 용이 물을 마시기 위해 갖고 쫙 엎드려 있는 그 정릉천에 엎드려 있는 그런 지형이다 해서 용머리가 여기 와 있다 해서 용둘이라는 이름이 옛날부터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용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주를 상징합니다. 중국에서는 천자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용. 그래서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도 하고요. 임금이 앉은 자리 용상이라고 하고, 임금이 입는 옷은 용포. 뭐 용자가 다 들어가면 그거는 오로지 한 사람 임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용을 또 우리가 이제 용 그림들을,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우리 12간지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웃기죠. 실체가 없는데도 12간지에 들어가 있는 동물은 딸랑 용 하나입니다. 용은 이제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구분을 합니다. 이게 중국 용이냐 한국 용이냐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 발가락, 발톱을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황제국이기 때문에 5개짜리 발톱이 있는 용을 그립니다. 그래서 용포를 입을 때도 발톱 5개짜리를 입어요. 근데 한국은 뭐냐면은 과거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가서 고명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인증서를 받아오게 만들죠. 그렇듯이 이제 용포도 중국에서 하사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 네가 이제 그 나라 임금이 됐어 해 하면은 이제 그걸 증표로다가 용포를 하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용발가락이 4개예요. 조선 말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가 그 대한제국이라는 황제국을 선포를 하죠. 황제국을 선포를 하고 대한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가면 있는 원구단,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낸 원구단을 지금 우리 조선호텔 뒤쪽에 거기다 모아놓고요. 덕수궁 앞쪽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성을 하고 하늘에 천자만이 지낼 수 있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종 황제는 어떻게 했냐? 발가락 5개짜리 용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동대문구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 문화 축제 중에 선농단, 이제 선농대제가 있고요. 선농제. 그 다음에 동방청룡제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 이제 5군데, 아까 말씀드렸죠. 5군데 토룡단을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뭐냐면 비가 안 오면은 임금이 덕이 부족하다. 뭔가 임금이 자질이 없다. 이렇게 치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냐면 비는 농사를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와갖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은 이거는 임금이 잘못해갖고 그랬다라고 임금이 탄핵을 받을 정도였었어요. 탄핵 상수가 막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기우제를 지냈는데 12번을 지내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한양의 5군데에서 동방토룡단, 남방토룡단, 서방토룡단, 북방토룡단, 중앙토룡단은 어디냐? 보신각에 있는 종로통에다가 그 사설단을 만들어 놓고
비상절단을 그러니까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을 차려갖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에만 남아 있고 그런 거를 동대문구에서 30년 전에 그거를 민간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발전을 시켰던 게 오늘날의 동방청룡제입니다. 그래서 용신에게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곳은 그리고 실록에 나와 있는 그런 걸 근거로 하는 곳은 아마 동대문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왜 토룡이라고 했냐면은 과거에는 자재가 없어요.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푸라기, 나무 아니면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다가 그 보면은 흙으로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기우제를 지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실록 기사가.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 우리 동대문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동대문구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건강한 그런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